그러면 뿌연 잿빛 하늘이 보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낡은 아파트의 눅눅한 냄새와 짠내를 함께 실어 나릅니다. 좁은 부엌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나무 선반은 습기 때문에 살짝 휘었으며 밥솥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젯밤 쌓아둔 설거지를 합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시립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해 둡니다. 계란찜 몇 조각,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고등어 조림 한 토막. 오늘 아침은 바람이 차니 외투 꼭 챙겨 입어라 라는 작은 쪽지도 붙여둡니다. 부엌에서 몇 걸음만 가면 바로 거실입니다. 그곳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희미한 조명처럼 밤새 깜빡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앞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헤드셋을 낀 채 규칙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타닥타닥 소리에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됩니다. 발밑에는 텅 빈 커피캔이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라면 봉지 몇 개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워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시간을 세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저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은 지 5년째. 마치 남편의 인생이 저 어두컴컴한 방과 인터넷 너머의 의미 없는 대화가 전부인 것처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 돈을 벌지 못하면 적어도 가족이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남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 이력서라도 내러 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시선을 피하며 횡설수설하는 그의 대답은 제 마음의 모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점점 두꺼워져만 갔습니다. 냉장고는 제가 채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텅 비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몇몇 집의 청소 일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은 마치 소나기 같았습니다. 요란하게 쏟아져도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금세 흘러가 버렸죠.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하준이는 말이 없는 아이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 구석에 앉아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공책에 적힌 영어 단어를 복습합니다. 저는 달아서 손에서 미끄러지는 아들의 운동화 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끈이 마찰하며 내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을까봐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나이의 친구들은 벌써 학원도 다니고 새 교복도 입는데 저는 아들이 엄마, 저 이번 달에 수학학원 등록해도 돼요? 라고 물을 때 차마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피로와 압박감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한 남자 때문이라고. 어느새 저는 남편을 집안의 낡은 가구처럼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먼지는 닦아줘야 하지만 굳이 고칠 가치는 없는 물건처럼요. 가끔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의 활기찬 웃음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리는 남자의 구두 소리, 이른 아침 경쾌하게 들리는 현관문 잠금새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은 제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범한 삶의 매끄러운 증거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 문턱에 서서 모니터 불빛에 잠긴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이력서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차갑게 식은 커피처럼 목구멍에 걸려쓰게 남았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문을 당겼습니다. 낡은 경첩이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등 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키보드 소리가 이 집의 또 다른 숨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가 언젠가 바뀔 것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닫은 저 문 너머에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 손잡이를 꽉 쥔 채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얹힌 울분을 안고 차가운 계단을 서둘러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익숙하지만 무거운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차리고 밤에는 작은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저는 한 푼 한 푼 계산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이번 달 전기세는 더 나왔고 난방 때문에 가스비도 더 올랐으며 하준이 학원비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찬장 위에는 붉은 숫자가 찍힌 흰 종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종종 남편 주위를 청소했습니다. 그의 거실 구석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어지럽게 얽힌 전선, 널브러진 커피캔, 키보드와 뒤섞인 몇 권의 연습장. 제가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담으며 한숨을 내쉴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치울게. 걱정 마. 그 말은 저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나중에가 대체 언제란 말인가? 저는 모든 것을 미루기만 할 뿐 결코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이는 곧장 책상에 앉아 공책을 폈습니다. 남편은 종종 의자를 끌어 아들 곁으로 가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엄마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라고 하셨지? 저는 남편이 놀라울 정도로 끈기 있는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많은 밤, 저는 부자가 함께 영어를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의 서툰 발음에 하준이가 킥킥 웃음을 터뜨리면 둘은 함께 발음을 고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땅히 제 마음을 움직여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저 인내심을 일하는 데 썼다면 우리 삶은 달라졌을 텐데. 이웃들 역시 제 울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은편 집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마다 무심한 척 툭 던졌습니다. 대개 남편은 아직도 집에 있나 봐? 참 한가해서 좋겠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가방끈을 핏줄이 서도록 꽉 잡았습니다. 부산에 계신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반은 꾸짖고 반은 안쓰러워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이한테 뭐라도 좀 하라고 해라. 사내 대장부가 집에만 틀어박혀서 쓰겠니? 저는 침묵하며 그저 네,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작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 자신은 팽이처럼 돌았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는 사람 집 청소 일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여전히 컴퓨터에 몰두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가족일까? 아니면 내가 다 큰아들 하나를 더 키우고 있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김치와 된장찌개, 마른 생선 몇 조각을 차려놓으면 아들은 적게 먹으며 제 눈치를 보고 다시 아빠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슬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식탁은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입을 열 때마다 모든 말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식탁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깊은 밤, 색이 바랜 옷가지를 개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 사람을 잘못 고른 걸까?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깜빡이는 푸른 모니터 불빛만이 저와 남편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뼈가 시릴 정도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 그 남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제가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 일들이 도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 그 남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제가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의 갈등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한 불씨에도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된 숯더미처럼 조용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는 모든 것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학원 안내문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수학학원에 등록했어요. 저도 다니고 싶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붉은 숫자가 찍힌 고지서들과 빠듯한 월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한번 계산해 볼게.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시선은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 앞에 앉아 마치 이 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듣고 있어요? 애가 학원에 가고 싶다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당신 뭐라도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헤드셋을 벗으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5년간 뭘 알아서 했는데요? 거기 앉아서 게임하는 거 말고 이 가족을 위해 한 게 뭐 있냐고요? 하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책 모서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문 밖으로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늦게 퇴근했고 저녁 식사는 저와 아들 둘이서만 했습니다. 남편은 모니터 앞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래층 아주머니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비꼬듯 말했습니다. 대개 남편은 이제 프로게이머 다 됐겠네? 맨날 방에서 파란 불빛만 보이던데.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울컥함을 삼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자존심을 깊게 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천장에 어른거리는 푸른빛을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이웃들의 수군거림, 아들의 실망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의 등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모니터 앞에 등을 구부린 채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평생 살아야 할 인생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들에게 외투를 챙겨 입으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하준이는 이미 연신 재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 온몸이 떨렸고 참지 못하고 모든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애가 아픈데 집에는 약 3 먹일 돈도 없다고요. 당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버티길 바라는 거예요?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시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내 돌처럼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짐은 저 혼자 짊어지고 그는 방관자인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큰 폭풍은 결국 오게 될 것이고 이제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정한 폭풍은 어느 겨울밤 제가 마트 추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터졌습니다. 제 손에는 무거운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값싼 채소, 몇 단과 할인하는 말은 생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등은 쑤셨고 손은 추위에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며 발치에는 커피 캔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하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칠 전 아들이 다시 내려놓았던 학원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고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칼날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들고 있던 봉투를 식탁에 3개 내리쳤습니다. 병과 그릇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 나 이 집에서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저는 울분에 잠겨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헤드셋을 벗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진정하라고? 5년이에요, 5년. 당신은 나한테 진정하라고만 했지. 이 가족을 위해 해준 게 뭐 있냐고? 고지서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애는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집은 텅 비었는데 당신은 거기 앉아있기만 하잖아. 저는 고지서 뭉치를 집어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다 말은 나뭇잎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알아? 나나 아들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언제나 자기 자신, 자기 컴퓨터 생각뿐이지.
공기는 젤리처럼 끈적하게 굳었습니다. 하준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냥 두 분 싸우지만 마세요. 그 울음소리는 공간을 둘로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지만 분노는 여전히 가슴속에서 들끓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제가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애를 이렇게 울게 만들고도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은 아들의 흐느낌 소리만 남긴 채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결혼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이혼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다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던 그 남자에 대해 제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말입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식탁 구석에서 여전히 흐느끼는 하준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고 낡은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투둑투둑 떨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방금 내뱉었던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이야. 아빠 자격도 없어. 저 자신도 제 무정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옆집에서 시끄러운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돈 어딨어? 당신이 다 쓴 거야? 이어 여자의 울음 섞인 애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서류 가방을 들고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던 그 이웃집 남자가 아내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폭력적이고 인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 가족 역시 저 문 너머에서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비교했던 건 아닐까?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당신이 틀렸어.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은 컴퓨터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계정 랭킹, 탑 플레이어, 토너먼트 보상 같은 문구들, 그리고 상세한 데이터가 보였으니 남편은 은행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제 눈앞에 나타난 숫자에 저는 할 말을 잃었다. 5천만 원. 남편은 지난 2년간 게임으로 돈을 모았고 아들 학원비와 빚을 갚고 싶어 했다. 말 안 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야. 난 항상 당신이랑 아들 생각했어. 다만 내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제가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진실을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제 곁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숨겨서 미안해. 그냥 언젠가 이 돈을 당신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마냥 놀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들은 아빠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 돈, 저 학원 보내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남편은 아들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다툼은 없었고 숫자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안도의 한숨 소리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보탬이 되어 제가 더는 혼자가 아니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정해진 틀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서로 나눌 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의 쓸모없는 그림자만 보려고 했던 건지도 모른다고. 그는 한 번도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 글을 다시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남편의 얼굴에 대고 그가 쓸모없다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리쳤던 그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남편의 충격받은 눈빛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아들의 눈물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진실의 전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불렀던 남편은 아들에게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를 가르칠 때 가장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남편은 밤을 새워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이웃집과 비교하거나 남편이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직업을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행복은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짐을 짊어지고 조용한 행동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에 있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다가갈 용기를 잃지 않고 말하고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가족이란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니까요. 저에게는 그 진실을 깨달았던 순간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조용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